2019년 가을 동해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여느 때처럼 오징어잡이 배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작은 물체 하나가 잡혔고 다가가 보니 구명보트였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지요. 제가 직접 밧줄을 던져 그 사람을 갑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탈진한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소금기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물을 떠다 주면서 젖은 수건으로 그 사람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지만 그 눈은, 그 이마는 틀림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동해에서 고기를 잡으신 어부였고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바다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001년 겨울이었지요. 그 뒤로 12년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과묵한 분이셨는데 어머니가 떠나신 뒤로는 더 말이 없어지셨어요. 하루 종일 배에서 일하고 들어오시면 밥 먹고 주무시고 또 새벽같이 나가시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안 챙기신 건 아닙니다. 말은 없어도 제가 아프면 밤새 머리맡에 앉아 계셨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알아내셔서 조용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저도 그게 익숙해져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말없이 있어도 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가장 많은 말을 할 때는 바다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성호야, 저 물살 봐라. 저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다. 저 물살 타면 명태가 따라온다. 갈매기가 저렇게 몰려 있으면 밑에 고기가 있다는 거다. 잘 봐둬라. 바다 위에서만큼은 아버지가 말이 많아지셨어요. 물고기 습성, 조류 흐름, 날씨 읽는 법. 저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열심히 저한테 바다를 가르치셨는지. 2013년 제가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여름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보위부에 끌려가셨어요. 제목은 남조선 라디오 청취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라디오를 듣는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새벽에 일어나 바다에 나가셨으니까 밤에 뭘 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수년째 몰래 남조선 방송을 들어오셨더군요. 보위부에서 사흘을 조사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범이시고 오래 청취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훈방으로 풀려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에는 멍이 가득했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셨습니다. 뭘 당하셨는지 저한테는 끝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밤이었어요. 방문을 닫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바다 건너자.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다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탈북, 남조선으로 가자는 얘기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갑자기 아니다. 아버지가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쪽 마루 밑을 드러내셨어요. 거기에 두꺼운 공책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공책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거든요. 조류 흐름, 계절별 해류 방향, 경비정 순찰 시간, 남조선 어선들의 조업 구역, 몇 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년 동안 혼자서 이걸 준비해 오신 거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언제부터?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다.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한테 그랬다. 성호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데서 키우라고. 그게 유언이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아버지가 12년 동안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이런 준비를 해오셨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제야? 준비가 안 됐었다. 너도 어렸고 나도 확신이 없었고. 아버지가 공책을 덮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이부 끌려갔다. 오면서 알았다. 더 미루면 안 되겠더라. 다음에 또 걸리면 나는 끝이다. 그럼 너 혼자 남는다.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함, 그리고 두려움. 무뚝뚝하고 강단이 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두려워하는 얼굴을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성호야, 나는 늙었다. 50이 넘었다. 이번이 아니면 못 간다. 나 혼자는 안 간다. 너 없이는 의미가 없다. 근데 너한테 강요는 못 하겠다. 네가 결정해라.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탈북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보이부에서 맞고 들어오신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말없이 저를 키우신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시면 저도 갑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대화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12년을 기다린 대답이었다는 걸.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작은 목선 하나를 따로 손봐두고 계셨습니다. 겉보기엔 낡아 보이지만 속은 튼튼하게 고쳐놓으셨더군요.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물과 식량을 조금씩 실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면 의심받으니까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출발 날짜는 아버지가 정하셨습니다. 11월. 달이 없는 밤. 금은 무렵이었습니다. 이때가 경비정 순찰이 가장 뜸하다. 날씨만 괜찮으면 간다. 아버지는 매일 하늘을 보셨습니다. 바람을 읽으셨습니다. 수십 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니까 날씨 보는 눈은 누구보다 정확하셨지요. 출발 이틀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다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때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왔다. 어머니 묘소에 다녀오신 거였습니다. 청진 외곽 야산에 어머니가 묻혀 계시거든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약속 지키러 간다고 했다. 기다리라고. 아버지는 그 말만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 땅을 떠나는구나.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어머니 산소도 다시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성호야. 네. 내일 바다 나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배를 놓지 마라. 배만 붙잡고 있으면 산다. 알겠지? 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 혼자라도 가라. 절대 돌아오지 마라.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그냥 만약에 하는 얘기다. 약속해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가라니요. 그런 상황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약속해라. 네, 약속할게요.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혹시나 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진짜 생기겠나 싶었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하루 뒤에 알게 됩니다. 2013년 11월
달도 별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2013년 11월 금은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날이 왔습니다. 낮 동안 하늘을 살피시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람도 잔잔하고 구름도 적당히 끼어서 달빛도 별빛도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탈북하기에는 최적의 밤이라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은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물만 조금 마시고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가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미리 싸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거든요. 배를 숨겨둔 곳까지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가 보면 어쩌나, 순찰대라도 마주치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담담하게 앞만 보고 걸으셨어요.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저도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배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고쳐놓으신 작은 목선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낡은 고기잡이 배인데 아버지가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손보신 거였죠. 엔진도 달려 있었지만 아버지 말씀이 소리가 너무 크다고 하셨습니다. 경비정에 들킬 수 있으니까 되도록 노를 저어서 가자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가 밧줄을 풀고 저는 노를 잡았습니다. 배가 천천히 해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청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어머니가 묻혀 계신 곳. 그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돌아올 수 없겠구나.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앞만 봐라. 뒤는 보지 마라. 저는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만 출렁출렁 들렸습니다. 노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와 번갈아 가며 저었습니다. 1시간, 2시간. 팔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죽습니다. 잡히면 죽고 표류해도 죽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팔을 움직였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노젓는 걸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키셨어요. 멀리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탐조등이었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수면을 훑으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아버지가 제 머리를 눌러 배 바닥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엎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파도에 배가 출렁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소리가 파도 소리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수면 위를 훑더니 우리 배 근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5분쯤 됐을 겁니다. 실제로는 5분이었겠지만 저한테는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비정이 지나갔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정 불빛이 저 멀리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발견 못한 거였습니다. 갔다. 다시 저어라.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는 손으로 노를 잡았습니다. 다시 젓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더 저었습니다. 팔의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별도 달도 없는 밤이었지만 아버지는 바람과 파도만으로 방향을 아셨습니다. 수십 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많이 왔다. 해 뜨면 남조선 해경 조업 구역이다. 조금만 더 버텨라.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이 좀 세졌나 싶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거세졌어요. 파도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사나워진 겁니다. 아버지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예상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돌풍이다. 노 집어넣어라. 배 붙잡아. 아버지가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를 집어넣고 배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1m, 2m. 아니,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이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거대한 물벽이 사방에서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버텨라. 조류를 타면 남쪽으로 밀려간다. 버티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가 키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방향을 잡고 계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배를 붙잡고 한 손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바가지로 맨손으로 닥치는 대로 물을 퍼냈습니다. 하지만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버텨. 뭐가 됐든 놓지 마라. 배만 붙잡고 있으면 산다. 아버지가 소리치셨습니다. 전날 밤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배만 붙잡고 있으면 산다. 저는 두 손으로 배를 붙잡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때 그것이 왔습니다. 파도였습니다. 다른 파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커먼 물벽이 솟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보셨을 겁니다. 성호야, 잡아. 아버지가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뭔가에 세게 밀쳐졌습니다. 아버지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배 안쪽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파도가 덮쳤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위가 어딘지 아래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온 세상이 물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마 몇 초였을 겁니다. 근데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뒤집어진 배 밑에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면서 공기층이 생긴 거였습니다. 거기서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소리쳤습니다.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집어진 배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파도만 사방에서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불렀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밀쳐내시면서 아버지가 배 밖으로 휩쓸려 나가신 거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건 파도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소리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뒤집어진 배 위에 엎드려서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을 겁니다. 11월 동해 바다입니다. 물에 젖은 채로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없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출발하기 전에 보았던 그 얼굴, 12년을 준비해온 사람의 얼굴, 저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의 얼굴.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끝으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머리가 멍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말투였습니다. 북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깨어났어요. 의식 회복했습니다. 남조선 말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저천증이 심했어요. 아직 안정 안 됐습니다. 저천증.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같이 왔는데 아버지 못 찾았습니까?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모를 사람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정하세요. 해경에서 와서 설명해 줄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배 탔는데 아버지 찾아야 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제 팔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찾아주십시오, 제발요. 잠시 후 해경 사람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침착하게 들으세요. 오늘 아침 6시쯤 우리 경비정이 표류하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뒤집어진 배 위에 당신이 있었어요. 의식 없는 상태였고 저천증이 심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아버지요, 저 혼자 아닙니다. 아버지랑 같이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 중입니다. 수색 중. 그 말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찾을 수 있습니까? 해경 직원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해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혹시 찾았다는 소식이 올까? 살아계시다는 연락이 올까? 매 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둘째 날 해경에서 다시 왔습니다.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마지막 보고가 왔습니다. 사흘간 가능한 모든 해역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을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종으로 처리됩니다. 실종. 그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실종이라는 건 시신도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라진 겁니다. 바다에. 아버지가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를 살리시고 아버지는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밀쳐내던 그 손 감촉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저를 밀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저 대신 배에 남으셨으면, 왜 저를 미셨습니까? 왜 아버지가 빠지셨습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 뒤로 6년 동안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국정원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교육받는 시설이라고 하더군요. 3개월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남한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첫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파도였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아버지가 저를 밀치시고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시는. 저는 손을 뻗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으려고 뻗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습니다. 손끝이 스치기만 하고 아버지는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버지! 소리치면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같은 방 사람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꿈꾼 거예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악몽은 그날 밤만 꾼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제가 손을 뻗고 아버지를 잡지 못하고 아버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소리치면서 깨어납니다. 하나원 3개월 동안 편히 잔 밤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적응 교육을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일 괴로웠던 건 다른 탈북민들 이야기를 들을 때였습니다. 하나원에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온 분들이었지요.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직 북에 계셔요. 나중에 꼭 데려올 거예요. 남편이랑 헤어져서 왔어요.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를 두고 왔어요. 매일 밤 아이 생각에 잠을 못 자요. 다들 북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거나 밖에 바람 좀 쐬고 온다고 하거나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두고 온 게 아니니까요. 제 눈앞에서 잃어버린 거니까요. 아니,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죽인 거니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 밀치셨으면 아버지가 배에 남으셨을 겁니다. 저 대신 아버지가 살아남으셨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원에서는 상담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은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여러 번 물어보셨습니다. 성호 씨, 뭐가 제일 힘드세요? 얘기해 보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아니, 우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그 일이 진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3개월 내내 단 한 번도. 2014년 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착금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하나 구했습니다. 경기도 쪽이었어요. 저렴한 동네였습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날 밤 또 악몽을 꿨습니다. 하나원에서는 그래도 같은 방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리치며 깨어나면 누군가 괜찮냐고 물어봐 줬습니다. 하지만 원룸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깨어나서 혼자 땀을 닦고 혼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한밤중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다가 어느 순간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 반복됐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정착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어요. 부품을 끼우고 나사를 조이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긴장했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제대로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말투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만 어리버리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야, 너 일 너무 느려.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딴 생각. 맞았습니다. 저는 일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그게 얼굴에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잘렸습니다. 능률이 너무 안 나온다고. 그 다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몸을 쓰면 머리가 좀 비워질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금방 한계가 왔습니다. 몸은 지쳐도 밤에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하다가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2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하고 홀 정리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오래 못 버텼습니다. 1달 반이었나 손님한테 실수해서 혼나고 그날 바로 그만뒀습니다. 2014년, 2015년 2년 동안 7군데를 옮겨 다녔습니다. 어디서도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을 못해서 잘리거나 버티다 못해 제가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일을 안 하는 동안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자려고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악몽을 안 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하면 잠이 잘 왔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여전히 꿨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꿨습니다. 술 기운에 몸이 축 처져 있으니까 악몽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는 장면을 계속 보면서도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손이 갔습니다. 슬퍼서 마시고 죄책감에 마시고 외로워서 마셨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다가 혼자 원룸에서 마셨습니다. 텔레비전 켜놓고 멍하니 마셨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퀭하고 볼이 꺼지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24살인데 40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살아서 뭐 하나.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저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저만 여기서 살아 있습니다. 술 마시고 잠 못 자고 일도 못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버지가 목숨 바쳐서 살려준 생명인데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건가. 죄책감과 무기력함이 뒤섞여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2016년 늦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룸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정착금도 거의 바닥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낮부터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안 보고 있었어요. 그냥 배경음으로 틀어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화면에서 익숙한 게 보였습니다. 바다였습니다. 동해 바다, 오징어잡이 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였어요. 동해안 오징어잡이, 어부들의 삶을 다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바다가 보였습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바다. 어선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그물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물 안에 오징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뭔가 소리치고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왈칵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배에 같이 타고 나갔던 기억이, 아버지가 그물 당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기억이, 새벽에 잡은 고기를 다듬으면서 아버지가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던 기억이, 그 모든 게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야, 저 물살 봐라. 저 물살 타면 명태가 따라온다. 갈매기가 저렇게 몰려 있으면 밑에 고기가 있다는 거다. 잘 봐둬라. 아버지는 바다에서 제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 위에서만큼은 말수가 많아지셨어요. 바다를 좋아하셨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이 바다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신 곳이 바다였습니다. 저는 그 바다가 무서웠습니다. 탈북하던 그날 이후로 바다 생각만 하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다에 가면 아버지랑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바다에 계시니까 바다에 가면 아버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논리 같은 거 생각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다에 가고 싶다. 아버지한테 가고 싶다. 그게 죽고 싶다는 뜻인지 살고 싶다는 뜻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바다에서 죽으면 아버지 곁에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바다에서 일하면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을 안 꿨습니다. 대신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배 위에 서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냥 웃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했습니다. 바다로 가자. 어선을 타자. 2017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속초로 갔습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잡이 배가 많이 나가는 항구라고 들었거든요.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이랑 세면도구 넣은 가방 하나. 그거 들고 무작정 갔습니다. 속초항에 도착해서 어선들을 구경했습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정비하고 물건을 나르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 섞인 바다 냄새. 청진에서 맡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배를 구해야 했습니다. 선원으로 태워줄 배를. 항구를 돌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사람 구하는 바에 없냐고.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경력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젊은 놈이니까요. 며칠을 돌아다녔습니다.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포기할까 싶을 때쯤 한 중년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너 자꾸 배 구한다고 돌아다니는 놈 아니가? 선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서 검었고 손이 크고 거칠었습니다. 전형적인 어부 손이었습니다. 네, 일하고 싶습니다. 경력 있나? 남한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북에서 고기잡이 좀 했습니다. 선장 눈이 커졌습니다. 북에서 왔어? 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하면 꺼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디서 잡았는데? 청진입니다. 동해 쪽이요. 동해? 뭐 잡았는데? 명태, 오징어, 대구. 아버지가 어부셨습니다.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바다는 알겠네? 네.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 오징어 잡이가 보통 일이 아닌데. 하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선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마침 사람이 하나 필요했어. 대신 처음에는 막내야. 제일 힘든 일 다 해야 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징어잡이 배에 타게 됐습니다. 첫 출항날,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년 반 만에 처음 타는 배였습니다. 그 사이에 바다는 저한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삼킨 바다, 그 바다에 다시 나가는 겁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 파도가 느껴졌습니다. 배가 출렁거렸습니다. 그 감각에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폭풍, 파도, 아버지가 휩쓸려 가시던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데가 없었습니다. 이미 바다 한가운데였으니까요. 야, 괜찮아? 얼굴이 허해. 선배 선원 한 명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바다를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징어잡이는 밤에 합니다. 집어등이라는 밝은 불을 켜면 오징어가 빛에 이끌려 모여드는 거지요. 그걸 그물로 잡습니다. 집어등이 켜지고 바다가 환해졌습니다. 시커먼 바다 위에 둥근 빛이 퍼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무서웠던 바다가 그 순간만큼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바다 어딘가에 계신 것 같은 느낌,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바다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바다가 여전히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움, 그리고 위안. 새벽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바다를 볼 때면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좋았던 기억들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 때면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물을 당길 때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 손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고기를 다듬을 때면 아버지 손놀림이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아버지를 데려가셨지만 바다에서 저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래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막내라서 허드레실만 했습니다. 갑판 청소하고 그물 정리하고 밥 차리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들이 저한테 다른 일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기를 다듬고 있는데 선장이 옆에 와서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 너 북에서 왔다며? 네. 근데 네 손이 보통 어부손이 아닌데 누구한테 배웠노? 저는 손을 멈추고 선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한테요? 아버지도 어부였어? 네, 평생 어부셨습니다. 같이 안 왔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선장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잘 배웠네. 아버지한테.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잘 배웠다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지금 제 손에 남아있다고.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지신 게 아니라 제 안에 남아 계신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2017년, 2018년. 저는 바다에서 일했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꿀 때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술도 줄였습니다. 바다에서는 정신이 말짱해야 하니까요. 삶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출항하고 일하고 항구로 돌아오고 다시 출항하고 단순한 반복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조금씩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다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2019년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해 가을이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오징어 시즌이 한창이었습니다. 동해에서 오징어를 제일 많이 잡는 때가 가을이거든요. 9월부터 11월까지 배들이 쉴 새 없이 바다로 나갑니다. 저희 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해에는 조업구역이 꽤 북쪽이었습니다. 동해 북단, 러시아 해역 인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었거든요. 물론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해역에서는 남한 어선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중국 어선도 있었고 러시아 어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북한 어선도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작은 배들, 낡고 초라한 배들, 그 배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기 타고 있는 사람들도 저처럼 청진에서 온 어부일 수 있겠구나. 아버지처럼 평생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겠구나. 저는 버릇처럼 다른 어선들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오는 배들을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6년 전에 바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지만 살아계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동료 선원 중에 저랑 제일 친한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 형이라고. 저보다 5살 위였는데 잘 챙겨주는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제가 자꾸 북쪽 바다를 바라보는 걸 알았나 봅니다. 어느 날 형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야, 성호야. 네, 형. 너 자꾸 저쪽 배들 쳐다보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네 아버지 생각하는 거지? 야, 거기 쳐다본다고. 네 아버지가 있겠나. 그만해라. 마음만 아프다. 형 말이 맞았습니다. 쳐다본다고 아버지가 거기 계실 리 없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근데 눈이 저절로 갔습니다. 손에 일이 없을 때면 자꾸 그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10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밤새 작업하고 새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징어를 꽤 많이 잡은 날이었어요. 다들 지쳐 있었습니다. 저도 갑판 한쪽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하늘이 검푸른색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조타실에서 선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타실 쪽을 봤습니다. 선장님이 레이더를 보고 계셨습니다. 뭐야, 저거 배치고는 너무 작은데. 저도 가서 봤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 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구명보트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보여. 가보자. 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레이더에 찍힌 점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자 육안으로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고무보트였습니다. 주황색 구명보트.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있나? 선장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보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남조선, 배 맞습니까? 선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이다. 빨리 끌어올려. 저는 갑판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선원들도 모였습니다. 제가 밧줄을 집어 들었습니다. 제가 던지겠습니다. 밧줄을 던졌습니다. 보트 쪽으로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보트 안에 사람이 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못 잡아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밧줄을 허리에 묶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10월 바다는 차가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보트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보트에 도착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꽤 들어 보였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옷은 바닷물에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소금기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구하러 왔습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려고 했지만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트를 배에 연결했습니다. 위에서 선원들이 줄을 당겨 올렸습니다. 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갑판 위에 노인을 눕혔습니다. 누군가 담요를 가져왔고 누군가 물을 떠왔습니다. 어르신, 물 드세요. 천천히요. 제가 물을 떠다 노인 입에 드렸습니다. 노인이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목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서 노인 얼굴에 묻은 소금기를 닦아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마를 닦았습니다. 볼을 닦았습니다.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닦이고 나니 드러난 얼굴,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6년 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습니다. 새카맣던 머리가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볼은 쑥 들어가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그 이마는, 그 손은 틀림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숨결처럼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던 눈이 서서히 저를 향했습니다. 아주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 숨이 멎었습니다. 성호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파도 소리도, 엔진 소리도, 사람들 목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성호 아니가 그 세 마디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판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몸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6년 동안 바다에서 찾던 아버지가 제 품 안에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선원들이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아 계셨습니까?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 갈라진 목소리, 6년이라는 세월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성호야, 네가 살아 있었구나. 아버지, 그날 밤에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힘겨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파도에 휩쓸려서 한참을 떠다녔다. 아버지는 그날 밤 파도에 휩쓸린 뒤 해류에 떠밀려 표류하셨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널빤지 하나를 붙잡고 버티셨대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배 하나가 다가왔답니다. 중국 트로러선이었습니다. 중국 배가 건져줬다. 아버지는 구조되셨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 배에서는 아버지가 북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북송하겠다고 했답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북송되면 죽는다. 탈북 미수범은 총살이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매달리셨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공짜로 일하겠다고, 뭐든 하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선장이 고민하더니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월급 없이 일하라고. 제일 힘든 일 다 하라고. 그러면 태워주겠다고. 아버지는 수락하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6년을 그 배에서 살았다. 6년. 아버지는 6년 동안 중국 어선에서 최하층 선원으로 사셨습니다. 제일 힘든 일은 다 아버지 몫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맞기도 많이 맞았다. 일 좀 느리면 바로 매질이었다. 선원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답니다. 북한에서 온 불법 체류자. 말해봐야 아무도 안 들어주는 사람. 그걸 알고 함부로 했대요. 근데 버텼다. 왜 버티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성호 때문에. 아버지는 저 때문에 버티셨답니다. 제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아서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네가 그날 밤 남조선 배한테 구조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아버지는 아무 정보도 없으셨습니다. 중국 어선 안에서 바깥 소식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희망만 붙잡고 계셨답니다. 성호가 살아있을 거라고, 남조선에 잘 갔을 거라고. 하루도 안 빠지고 네 생각했다.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평생 우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우셨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살아있어서 고맙다, 성호야.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 어떻게 탈출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징어 시즌이 되면 중국 어선도 동해 쪽으로 온답니다. 러시아 해역 근처에서 조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남한 어선들도 온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 기회를 노렸다. 아버지는 매년 오징어 시즌마다 탈출할 기회를 노리셨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감시가 심했고 체력도 바닥났으니까요. 이번에는 아니면 죽겠다 싶었다. 올해 아버지는 결심하셨답니다. 이번이 아니면 못 간다고. 나이가 너무 많아졌다고. 더 버틸 힘이 없다고. 배에 있던 구명 보트를 몰래 풀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배에 달려있던 소형 구명 보트를 몰래 떼어내셨습니다. 다들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 저어서 남쪽으로 갔다. 아버지는 남한 어선들이 있는 방향으로 노를 저으셨습니다. 집어등 불빛이 보였답니다. 저 불빛을 향해 가면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힘이 없어서 중간에 쓰러졌다. 노를 젓다가 탈진하셨습니다. 이틀을 거의 안 먹고 준비하셨으니까요. 들키면 안 되니까 음식을 미리 챙겨둘 수가 없었답니다. 그냥 떠다녔다.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더라. 아버지는 그 상태로 표류하시다가 저희 배에 발견되신 겁니다. 근데 네가 끌어올리더라.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꿈인 줄 알았다. 죽어서 네 보는가 그런 줄 알았다. 저도 그랬습니다. 꿈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꿈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그날 밤에 제가 아버지 손을 못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저 밀쳐서 아버지가 빠지셨습니다. 저 때문에. 저는 6년 동안 품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서 저를 괴롭히던 그 말을. 제가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때문에 바다에 빠지시고 6년 동안 그 고생을. 됐다. 아버지가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뭔 소리야. 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아버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치신 몸인데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널 민 거다. 내가 선택한 거다. 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민 거다.
그게 왜 네 잘못이야? 하지만 닥쳐라. 아버지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말투였습니다. 과묵하고 무뚝뚝하던 그 말투. 내가 못나서 네 혼자 두고 그게 내내 한이었다. 아버지 눈가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6년 동안 매일 생각했다. 성호가 잘 살고 있을까?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 없이 어떻게 버텼을까?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저도 매일 생각했습니다. 네가 날 원망해도 할 말이 없다. 원망 안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냥 죄송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죄송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보 같은 놈.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성호야. 네. 네가 왜 이 배에 있어? 바다가 무섭지 않았어?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으셨습니다. 그럴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바다가 트라우마가 됐을 테니까요. 그런 제가 왜 오징어잡이 배에 타고 있는지 의아하셨을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찾으러요. 뭐? 아버지가 바다에 계시니까 저도 바다에 있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바다에서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바다에 가면 아버지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3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징어잡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물을 쏟았던 이야기. 바다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야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점 아버지를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바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찾으러요. 아버지가 말이 없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손. 6년간 고생하신 손. 그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아버지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선원들이 눈시울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민수 형은 고개를 돌리고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고 선장님도 눈이 빨개져 계셨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갑판 위에 새벽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동해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바다가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다는 아버지를 숨겨두었다가 제게 돌려준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구조한 뒤 선장님이 바로 해경에 신고하셨습니다. 조난자 구조했습니다. 탈북민으로 보입니다. 무전으로 신고하시는 선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꿈인 것 같았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왔습니다. 아버지를 경비정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먼저라고, 가족이라도 절차가 있다고. 아버지 손을 놓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금 찾았는데 또 놓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괜찮다. 금방 다시 본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해경 경비정으로 옮겨지셨습니다. 배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도 흔드셨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꼭 다시 만납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대한민국 영해에서 구조된 탈북 희망자로 공식 접수되셨습니다. 입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그 절차를 거쳤으니까 어떤 과정인지 알았습니다. 먼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십니다. 신원 확인이라고 하지요. 정말 북한에서 온 사람이 맞는지 간첩은 아닌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아버지 상황이 복잡했으니까요. 탈북하다 바다에 빠지고 중국 어선에서 6년을 살고 그러다 다시 탈출해서 남한에 오시고 보통 있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의심받으시면 어떡하나? 조사가 오래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국정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아버지와 함께 탈북했던 당사자니까요. 조사실에 갔습니다. 조사관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2013년 탈북 당시 상황, 아버지와의 관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기억나는 대로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파도에 아버지가 휩쓸려 가시는 걸 봤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6년 동안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았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분 증언이랑 일치하네요.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과 제 말이 맞았다는 거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며칠 더 기다렸습니다.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6년간 중국 어선에 계셨으니까 확인할 게 많다고.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2019년 11월 말쯤이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 완료됐습니다. 정식 입국 허가 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는 겁니다. 저처럼. 아버지는 국정원 조사가 끝난 이후 하나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저도 6년 전에 거쳤던 곳이지요.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교육받는 시설, 3개월 과정입니다. 저는 매주 면회를 갔습니다. 일요일마다 속초에서 안성까지 갔습니다. 차로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처음 면회 갔을 때 아버지가 많이 나아져 계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몸도 좀 회복되신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드시고 제대로 주무시니까 좋아지신 거였지요.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밥을 제때 먹으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주름이었습니다. 6년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년간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아버지는 중국 어선에서의 생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는 남한에서의 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는지. 어느 면회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네, 아버지. 수천 번은 생각했다.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성호가 살았을까? 남조선에 잘 갔을까? 살아만 있어라. 그것만 빌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에서 일할 때 힘들면 네 생각했다. 맞을 때도 네 생각했다. 성호가 잘 살고 있으면 됐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됐다. 그냥 네가 살아만 있으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매일 아버지 생각했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아버지한테 말 걸었습니다. 속으로요. 죄송하다고, 보고 싶다고,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간 거구나. 네, 아버지가 바다에 계신 것 같아서요. 나도 그랬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배에서 바다 볼 때마다 네가 이 바다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바다로 갔던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찾아 바다에서 버티셨고 저는 아버지를 찾아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희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주보고 울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냥 울었습니다. 2020년 봄 아버지가 하나원을 수료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러 갔습니다. 하나원 정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짐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왔어?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집에 가시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 집이 있다는 게.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속초로 갔습니다. 제가 살던 작은 집이었습니다. 어선 타면서 모은 돈으로 전세 얻은 집이었어요. 좁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더니 한참 둘러보셨습니다. 너 혼자 여기서 살았니? 네.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에 또 울컥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앞으로 뭘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 어선을 탈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호야. 네. 나 식당 하나 하고 싶다. 식당이요? 그래, 횟집.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 잡았다. 고기는 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배 타기는 힘들다. 아버지는 60이 넘으셨습니다. 게다가 6년간 고생하시면서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다시 어선을 타시기엔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횟집을 하자. 네가 배 타서 고기 가져오면 내가 손질해서 팔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으로 고른 생선이면 분명 맛있을 거였습니다. 아버지만큼 생선 보는 눈이 정확한 분을 못 봤으니까요. 좋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는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속초 시내에 작은 가게를 하나 구했습니다. 항구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새벽에 잡은 생선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위치였지요. 가게 이름은 아버지가 직접 지으셨습니다. 동해식당. 왜 동해식당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동해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있을 때 청진에서 동해 보고 살았고 동해 건너려다 헤어졌고 동해에서 다시 만났다. 동해가 우리 집이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해가 저희 인생 전부였습니다. 2020년 여름 동해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항구로 나가십니다. 새벽에 들어온 어선들이 잡아온 생선을 직접 보시고 고르시지요. 저도 가끔 같이 가지만 아버지 눈을 못 따라갑니다. 이거 안 돼. 눈이 탁해. 이건 좋다. 살이 탱탱하네. 아버지 손을 거친 생선은 하나같이 신선합니다. 손님들도 알아봅니다. 여기 생선이 다르다고. 아저씨가 고르는 거 믿을 수 있다고. 가게는 작지만 단골이 꽤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 관광객들.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저희 사연을 모릅니다. 그냥 북에서 온 부자 식당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북한에서 오신 어부시고 아들인 저도 같이 일한다고. 그 정도만요. 굳이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맛있는 회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는 거니까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들이랑 사이 좋으시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십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입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슬쩍 고개를 돌립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 열기 전 저희는 방파제에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저 둘이서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붉은 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갈매기들이 울면서 날아다녔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방파제 끝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싹찰싹,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멀리서 어선 엔진 소리. 저는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바다가 아버지를 삼킨 줄 알았습니다. 6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남았다고. 그게 제 인생이라고. 그런데 바다는 아버지를 데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숨겨두었다가 제게 돌려준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찾아 바다로 나오셨습니다. 6년 동안 저를 만날 날만 기다리시면서 바다 위에서 버티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고 싶어서, 아버지를 느끼고 싶어서 바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바다는 빼앗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돌려주기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어디 가지 마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버지 지킬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 평생 바다에서 일한 손.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는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성호, 올해 35살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22살에 아버지와 탈북을 시도했고 바다에서 아버지를 잃었다가 6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은 속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작은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식당이라고 항구 근처에 있습니다. 혹시 속초에 오실 일 있으면 들러주십시오. 아버지가 직접 고른 신선한 회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